무언가를 감추고 싶을 때 꼭꼭 숨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죠.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나가봐, 베이지색 코트 입은 여자가 갖고 갔어 라고 해서 밖을 나갔더니 이런 경우라도 찾기는 힘들겠죠. 2008년 5월 7일 부산 서구에 있는 상가 건물 4층에 있던 가정집.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시장이면 뭐 경사들이 내리깔려가지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였고 범인의 촉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수 발견됩니다. 그리고 3겹 정도 얼굴을 좀 많이 감았죠. 뒤에 목까지 다 감았죠. 특이한 모습으로 숨져 있는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대구, 광주, 부산 세 곳에 같은 사건 명칭이 있는 일명 청테이프 살인 사건입니다. 그중 부산 케이스인 건데요. 청테이프에 감겨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는 당시 나이 38살에 부산 서대신동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구씨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사인은 뭐였을까요?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어는요? 없었습니다. 깨끗합니다. 한마디로 저항 한번 못하고 숨이 막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장은 뒤진 흔적도 좀 있고 창문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출입구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현장은 경찰이 말한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뒤진 흔적이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270mm 사이즈의 족적이 타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TV도 켜진 채 있었고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창문을 감싸던 방안 비닐도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핏 창문으로 몰래 들어온 도둑의 소행 같습니다. 자, 그럼 사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 묶여있고 손목 묶여있고 목 뒤에까지 테이프가 다 감겨있는. 사체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에 의해 결박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청테이프 3겹으로 목까지 촘촘하게 감겨져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인이 비구 폐쇄성 질식사였으니 청테이프에 의해 그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창을 통해 들어온 범인이 구씨를 보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얼굴까지 감아 질식사를 시킨 후 집안을 뒤져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 강도 살인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범인이 아주 맹랑한 구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범인이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감추기 위해 숨기는 쪽이 아닌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행 은폐가 아닌 범행을 오염시키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 강도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침입 흔적이 역력한 창문인데요. 창문 쪽에 있던 오디오 위에도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 여기로 들어왔다 라고 믿어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창으로 들어오려면 옥상에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옥상으로 통하는 문의 자물쇠는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누군가 옥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옥상에서 창문으로 다다르는 길의 경사가 90도에 가까운 직선 코스입니다. 이런 곳에 침입을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화팀처럼 레펠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벽에 붙어서 가는 거죠. 자, 일단 레펠의 흔적은 옥상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벽에 붙어 갔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이 발자국이 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그건 바로 이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게 해준 하얀 분가루인데요. 이건 범인이 집안을 뒤지면서 분첩에 있던 분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만들어진 발자국입니다. 시간상 이 발자국이 처음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분가루가 묻어 있을까요? 이상하죠?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발자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체에 감겨져 있는 청테이프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반듯하게 좀 감겨져 있다. 이상하리만큼 청테이프가 고르게 감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결박했다면 이렇게 고르게 청테이프를 감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사후에 감았다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영악스러운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에 전기장판이 깔려있어요. 바로 전기장판을 켜놓은 건데요. 5월이긴 했지만 당일 날씨는 27, 8도로 오가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피해자 구씨 옷차림을 봐도 스스로 켜놓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덕분에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범인의 트릭 중 유일하게 성공한 핵심 트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진실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거짓말에도 분명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단순 질문에 난 조건 같은 건 안 봐 라고 안물안구민 구체적인 사안으로 답을 해오는 친구가 있다면 이 사람은 조건부터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릿속에 이상형이라는 단어와 조건이라는 단어가 강한 커넥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먼저 언급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도 그런 거짓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거짓말. 나 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 이 또한 굳이 일부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창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고요. 이 집의 구조로 봤을 때 그 창문이 아니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난 절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언제든 문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사람, 또는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난 270mm의 발 사이즈를 갖고 있어. 이 또한 굳이 분가루까지 뿌려가며 일부러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족적을 보면 다른 흔적이 없는 새 신발입니다. 이 말은 난 270mm로 보이고 싶어 새 신발을 샀어. 즉, 난 절대 270mm의 발 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범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거짓말은 전기장판이죠. 그 시간까지 살아있었어 라는 거죠. 사체의 체온을 유지하되 그로 인한 부패가 진행되지는 않을 정도의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겠죠.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날 구씨 행적을 살펴봅시다. 범행 장면을 그려보려면 피해자 구씨의 사망 전 상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남편과 같이 유흥주점을 하던 구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남편 박씨가 먼저 퇴근을 하고 언니들과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뒤 오전 6시쯤 퇴근을 합니다. 죽는 날 아침에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더라고. 우리 보고 가기 싫다 이러면서 네, 그날 집 가시는데 커피 사달라니까 그게 마음이 엄청 걸리네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유독 집에 오기 싫다고 했다던 피해자 구씨. 자, 지금부터는 남편 박씨의 진술입니다. 집에 온 구씨는 밀린 집안일을 했고 남편 박씨는 7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던 남편 박씨는 오후 12시쯤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고, 외출을 하기 전 구씨가 잠에서 깨서 가게 일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대략 12시 10분에서 남편이 나갔다던 1시 사이였겠죠. 그런데요, 그 무렵인 12시 37분과 42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걸려온 2통의 전화를 구씨가 받지 않습니다. 남편 박씨는 분명 다시 잔다며 자고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1시에 나갔다고 말을 했는데요. 좀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남편과 얘기가 진지했거나 나중에 통화하지 뭐 하고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우체부가 등기 우편물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5분 집에 들어온 남편 박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집을 그렇게 어지럽혔는데 없어진 물건도 없습니다. 범행 목적도 그야말로 살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망시간 언제일까요? 남편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집을 나간 오후 1시부터 우체부가 방문한 2시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남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 때 말입니다. 트릭까지 쓰며 애썼던 그는 누굴까요?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일련의 과정, 즉 범행 전과 후 모두에 있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엄청나게 가깝다는 걸 나타내죠. 다시 말해 범인의 노력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친밀도는 상호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발과 장갑, 평테이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발자국도 여러 개 남기고 현장을 어지럽히고 전기장판까지 동원합니다. 고민을 한 흔적이 꽤 역력하죠. 그렇다면 이건 아주 가까운 사이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이 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사는 사람이겠죠. 그럼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남편 박씨죠. 자, 신발 사이즈도 내 발은 절대 270mm가 아니야에 부합되는 250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외부인을 보면 사납게 지저대는 강아지가 3마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강아지들은 건너방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범인이 여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또다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판을 통해 체온을 올린 것도 사망 시간을 뒤로 늦춰야만 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2시 이후부터는 알리바이가 확인된 남편 박씨지만 퇴근 후 6시부터 집을 나선 오후 1시까지 알리바이는 없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만한 거죠. 이렇듯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살해 동기와 또 하나는 특정할 수 없는 사망 시간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살해 동기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아내 구씨 사망으로 남편 박씨가 얻는 산술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가게명이나 친명의 등이 다 구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그들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산 상속도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다 친정 식구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수사하는 입장에선 맥이 빠지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범인과 피해자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경우 범행 동기가 꼭 산술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않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넓게는 이웃 간의 살인도 있고요. 예전 이방현 사건이나 강원도 부사관이 아내를 죽인 거나 아내를 죽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태안 저수지 사건들도 보면 꼭 산술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바로 이 청테이프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한 이유기도 하고요. 사건은 청테이프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했지만 아무도 이 청테이프에 주목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범인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에 걸린 강력 범죄 현장에서 최우선시 될 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죠. 범인의 목적은 단순 강도처럼만 위장을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도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럼 흉기를 사용해도 됐을 텐데 굳이 질식사를 선택합니다. 흉기를 사용하는 편이 효율성도 높고 더 강도 같아 보였을 텐데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이거죠. 사후에 왜 청테이프를 감았을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보다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전기장판을 틀면서까지 말림 하나 없이 청테이프를 감는 정성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체 모양도 마치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카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이 과연 범인이 살이에 가득 차 분노가 치민 상태라고 보여지시나요? 그리고 피해자 구씨 몸에서는 이렇다 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호흡 곤란이 오면 깨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 구씨 몸에선 아무런 저항흔이 없습니다. 왜 저항을 안 했을까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부부는 체납된 세금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를 마친 남편 박 씨는 원양어선을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노의 청테이프거나 슬픔의 청테이프거나 말이죠. 어쩌면 앞서 본 그 어떤 트릭보다 가장 큰 트릭은 이 청테이프가 아니었을까요? 핑맨이었습니다.